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5장 55. 강벼락의 순환. 모용곰에는 전신이 검은 옷으로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머리마저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녀를 주시하던 삼고랑도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드디어 참지 못하여 입을 열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삼고랑의 물음에 우물쭈물하던 소어아가 결국 대답했다. 이 아가씨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매우 큰 관련이 있으니 장차 알게 될 것이요. 그는 모용구매를 삼고랑에게 넘겨주며 독촉했다. 빨리 가시오. 모용구매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지만 소어아가 이미 발길을 돌렸기에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이러한 표정을 지켜보고 있던 삼고랑은 얼굴에 한 가닥 의심하는 듯한 빛이 스쳤으나 이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모용구매에게 말을 던졌다. 나를 따라와요. 일찌감치 사당에 도착한 소어아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주위에다 몇 가지의 장치를 했다. 그리고는 은신하기 가장 좋은 곳을 찾아 자신의 몸을 숨겼다. 그곳은 사당의 모든 구석을 환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들킬 염려도 없는 곳이었다. 소어아는 자기의 계책을 처음부터 다시금 검토했다. 진검과 남궁류는 모용구매의 쪽지를 받고 반드시 올 것이다. 강벼락도 역시 편지를 보았으니 안 올 수가 없을 것이고 진검 등 그들은 80만 양의 은을 휴대하고 있을 테고 강벼락 쪽의 사람들은 표은을 찾고자 할 테니 그들이 이곳에서 만나면 반드시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서로 조급하게 굴 것이니 한마디만 잘못하면 싸우게 되겠지. 설사 그들이 서로 끝까지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삼고랑이 모용구매를 강벼락의 방에 데려다 놓는다면 모용 집안의 인물들이 백개심의 밀고를 듣고 그녀를 찾아낼 테니 그때 가서는 절대 강벼락을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소어아의 이 계책은 실로 일거양득일 뿐만 아니라 일거다득에 묘안이 숨겨져 있었다. 첫째, 강벼락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쓰라림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었다. 둘째, 소선녀, 고인옥 등 어젯밤 그를 골탕 먹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러줄 수가 있었다. 셋째, 결국 모용구매를 자기 집안의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면 설사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다 해도 떠돌아다니며 놀림을 당하지는 않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소어아로서도 걱정거리 한 가지를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넷째, 강벼락이 이번 계책에 넘어간다면 설사 목숨을 건진다 해도 거동을 얼마쯤은 삼갈 것이고 또한 백개심 등 사람들도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는 못하게 될 것이었다. 다섯째, 단신의 표은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것은 친절을 베풀어주는 단씨 부녀에 대한 보답이 되는 셈이었다. 여섯째, 애제여명이란 칭호를 받고 있던 노영웅. 철무쌍도 이 계책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씻을 수 있다. 이것이 그 불쌍한 노인을 편안히 잠들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 소어하는 생각을 거듭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계책이 추호의 빈틈도 없다고 느껴졌고 강벼락이 제 아무리 영악하다 해도 아마 이토록 교묘한 계책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느껴졌다. 강벼락, 진검, 남궁류, 백개심, 나고, 나삼 등 이 계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상대하기 힘든 영악한 존재들이었지만 그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 자기의 계책을 미리 알 수 있는 자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 자부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 띤 얼굴로 뇌까리기까지 했다. 누가 감히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나? 누가 감히 내가 천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이봐, 나를 따라오라니까. 삼고랑은 다시금 그녀를 재촉했다. 그러나 모용구매는 전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듯 그저 소어아가 가버린 방향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삼고랑은 일부러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몸집은 모용구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모용구매의 시선을 막을 수가 있었다. 당신은 왜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는 떠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모용구매는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있더니 갑자기 웃음을 띄었다. 옳은 말이에요. 그는 이미 갔지요. 하지만 그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는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너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으로 너희들의 사이는 이미 끝난 것이란다. 그가 절대로 나를 속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녀의 미소 띤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맑고 아름다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미래의 행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실로 더없이 아름다웠다. 삼고랑도 여자였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멍해졌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나?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오직 내 마음 깊이 파묻혀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마가 내 몸에서 떠난다면 그는 다시금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악마가 파묻혀 있다고? 모용구매는 애절한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 악마가 내 마음속에 파묻혀 있기에 나는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삼고랑은 그녀의 아름답고도 순정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는 과거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만약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그분이 너를 이곳에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냐? 그도 나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너의 정신만 회복되면 그는 즉시 너를 찾아온단 말이지. 삼고랑의 음성은 질투로 인하여 떨리고 있었다. 모용구매는 여전히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는 틀림없이 저를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느냐? 모용구매의 안개가 가득한 눈에서 갑자기 빛이 쏟아져 나왔다. 또 있어요. 그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운 소녀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의 말을 잘 듣는다면 영원히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나는 당연히 그의 말을 잘 듣겠어요. 삼고랑은 그녀의 이러한 말에 갑자기 울부짖는 음성으로 부정하듯 말했다. 거짓말이야. 모용구매는 그녀의 외침소리에 놀라 겁난 눈동자로 그녀를 살폈다. 왜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는 조금도 영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예쁘지 못하고 단지 일개의 추한 미친 여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분이 절대로 너를 좋아할 리가 없어. 모용구매는 멍하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끝내는 눈물로 두 뺨을 적셨다. 나를 속이려는 것이지. 나를 속인 것뿐이지. 삼고랑의 선량한 눈에는 놀랍게도 흉악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생각해보아라. 그와 같은 분이 어찌 너 같은 미친 계집을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이것은 결코 꾸며대는 말이 아니란다. 모용구매는 더 이상 참다 못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럼 너는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나는 아무리 애써 생각해봐도 모용구매는 머리만 쪼개질 듯 아파왔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있는 기력을 다하여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던 그녀는 드디어 통곡하면서 말을 이었다. 제발 부탁이니 나에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애걸하며 괴로워하는 모용구매에게 삼고랑은 냉소를 터뜨렸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미친 사람이란 말이냐? 이 말에 모용구매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미쳤다. 나는 미쳤단 말이다. 그분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다.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외친 그녀는 통곡을 하며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다. 삼고랑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숨을 돌리며 허탈한 듯 내뱉었다. 가라. 멀리 멀리 가라. 그분이 영원히 너를 찾을 수 없게 말이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한 가닥의 잔혹한 승리의 미소가 넘쳐 흘렀다. 평상시에는 그토록 선량했던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고 독차지하기 위해 이같이 잔혹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었고 절대로 그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토록 영리한 소어와도 역시 이런 변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 세상에 질투하지 않는 여자는 없다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그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말을 잊었던 것이었고 여자의 약속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이 지켜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남자로서 만약 불행하게도 그 점을 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다.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어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교회였기 때문에 야경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이때 멀리서 은은히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어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왔을까? 양쪽 모두가 조급하겠지만 강벼락은 비교적 침착하게 처신할 테니 아마도 진검 쪽이 먼저 온 모양이다. 당나귀의 울음소리와 마차 수레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과연 내 생각대로 진검 그들이구나. 하지만 그들이 당나귀가 끄는 수레로 은을 운반할 줄이야. 그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진검과 남궁류 같은 집안의 공자는 설사 수레로 은을 운반한다 해도 말로 수레를 끌 것이지. 절대로 당나귀로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소어하는 비록 허황된 장난꾸러기였지만 일을 처리할 때는 매우 치밀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한 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가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난 것도 결코 남보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오직 조심하는 사람만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치를 어릴 때부터 익히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마차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진검과 남궁류 쪽도 아니었고 강벼락은 더욱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그들은 상복 차림의 산발을 한 16, 7명의 촌여자들이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지 이 무슨 엉뚱한 일이란 말인가. 이토록 깊은 밤에 이 촌여자들은 잠도 자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단 말인가. 그 촌여자들은 사당에 들어서자 일제히 땅바닥에 꿇어앉아 방성대곡을 했고 왼쪽에 있던 부인은 큰 절을 하며 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영감. 불쌍한 내 영감. 당신의 영혼이 계신다면 말 좀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 집안의 핏줄을 이어주려고 10여 년 동안을 과부로 늙으며 고생 끝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의 해침을 받을 줄이야. 나보고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이 부인의 연령은 40대 안팎이었고 비록 상복 차림을 하고는 있었지만 깔끔한 용모였다. 부인의 뒤에는 젊은 안악이 그 부인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작은 어머님, 제발 고정하셔요. 몸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날엔 가산을 모두 뺏기고 말 것입니다. 작은 어머님이 뭐하러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줍니까? 이때 오른쪽에 꿇어앉아 있던 부인이 지지 않으려는 듯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영감. 당신의 영혼이 계시다면 저 천한년의 입을 찢어주십시오. 비록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을 이어받을 핏줄인데 어찌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저천한 것이 오직 우리의 가산이 탐이나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 부인은 나이가 조금 위인 것 같았고 얼굴이 못생긴 편이었으며 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야위었다. 그녀가 이렇게 울고불고 하자 그의 옆에서도 역시 젊은 부인이 그녀를 따라 울었다. 큰어머님, 제발 몸을 생각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눈이 있으니
절대로 저 악독한 작은 어머님에게 가산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어는 이 몇 마디를 듣자 사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원래 이 두 부인은 한 남편을 섬긴 부인과 첩이었다. 그녀들의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하직했고 아들을 하나 남겼는데 그는 첩의 자식이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첩은 아들의 귀중함을 믿고 자주 본부인을 괴롭혀왔다. 그러다 그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자 본부인은 오랫동안 당한 울분을 참지 못해 첩을 내쫓으려 했고 첩은 본부인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우기며 도리어 본부인을 내쫓으려 했다. 그들은 집안 싸움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토록 깊은 밤에 조상의 사당을 찾아온 것이었다. 소어는 이렇게 일이 전개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당황해서 귓속이 윙윙거렸고 그저 그녀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만이 간절했다. 비록 낡아빠진 사당이었지만 역시 그 부인들의 소유였으니 그가 어떻게 그녀들을 쫓아낼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만약 그가 나서 있을 때 강벼락 등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그의 계책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푸념을 하며 부인네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 얼굴을 가린 대여섯 명의 흑의인이 소리 없이 사당 입구에 나란히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나셨군. 강벼락 내놈도 역시 별 수 없는 놈이로구나. 그러나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부인들은 아직도 울며 불며 서로 욕을 하고 있었다. 그 흑의인들이 그녀들 뒤에 다가와 섰지만 전혀 입을 열지는 않았다. 처음에 그 본부인과 첩은 저승에 있는 남편을 이용하여 빗대어 상대를 욕했었는데 지금은 열이 오른 듯 서로 직접 욕을 퍼부었다. 본부인이 첩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우 같은 년. 내년만 없었으면 내 남편이 벌써 돌아가셨을 리가 만무하다. 내 자식이 죽은 것이야말로 천벌인데 내년이 감히 그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첩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다. 이 추악하기 짝이 없는 년아. 물을 떠다 얼굴을 비춰본 뒤에나 남을 질투할 일이지. 너야말로 내 남편을 죽인 진범이야. 본부인의 음성 속엔 노기가 등등했다. 누가 내 남편이야? 그분은 분명히 내 남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분을 남편이라 부르느냐? 이 망할려나. 너야말로 진짜 집안을 망칠 년이다. 자식 하나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큰 소리냐? 내가 아니었던들 남편 묘소에 향불을 피울 사람조차도 없을 뻔하지 않았느냐? 첩의 치욕적인 욕설을 듣자 흥분한 본부인은 치를 떨며 첩의 뺨을 후려쳤다. 따귀를 얻어맞은 첩은 상기된 얼굴로 외치다시피 말했다. 좋다. 이제 감히 손까지 올라오다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녀는 덤벼들어 본부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양쪽으로 갈라서 있던 젊은 부인들은 이 광경을 보자 급히 싸움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 치고받게 되었고 심지어 당사자들보다 더욱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정말 가관이었다. 여러 명의 아낙네들은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을 휘어잡으며 뒹굴기 시작했다.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그 아낙네들은 흑의인들이 서 있는 곳까지 밀려갔다. 이때 갑자기 쉭, 쉭, 쉭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싸움을 하고 있던 아낙네들의 몸에서 수십 개의 암기가 솟구쳐 나왔다. 그 암기들은 실로 악독하고 빨랐다. 흑의인들은 이미 완전히 암기에 덮여 있었고 전혀 피할 가망이 없어 보였다. 사실 소어는 벌써부터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었다. 그것은 그 아낙네들이 비록 산발을 했고 얼굴의 피부도 곱지 않았지만 열 손가락이 매우 희고 곱다는 점이었다. 모용 집안의 아가씨들은 과연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구나. 강벼락, 내가 오늘 제대로 걸렸구나. 그러나 흑의인들은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들은 일제히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가는 검을 뽑아들고 곤두박질하며 그 아낙네들을 향하여 공격을 뿜어냈다. 그렇다고 그 아낙네들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들은 제각기 신형을 날려 흑의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들의 손에도 어느새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때 흑인 중에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갑자기 냉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감히 내 앞에서 조잡한 관계를 부리다니. 그따위 재주로 나를 속이는 것은 어림도 없다. 이 사당은 이미 멸족을 당한 집안의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살아서 이곳을 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소어하는 이 광경을 보자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강벼락은 과연 여우같이 교활한 놈이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니 말이다. 이때 그 본부인이 냉소를 지으며 흑이인에게 물었다. 시침을 떼지 말아라. 우리가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내가 모른단 말이냐? 그녀의 이런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흑이인은 극히 치밀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다. 더욱이 이 일은 막대한 표은과 강옥랑의 생사와도 관련이 있는 까닭에 그는 섣불리 응답하기가 곤란했다. 상대방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면 자신이 그 표은을 강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약 상대방이 그를 떠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결국 계책에 말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본부인과 첩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첩이란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그 편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니오? 흑이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냉소를 터뜨렸다. 만약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내가 뭐 때문에 깊은 밤에 이곳까지 왔겠소? 여전히 첩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은이 꼭 필요하겠군요. 비단 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필요하오. 본부인은 얼굴색이 크게 변하며 대노했다. 은을 가진 후에도 사람을 필요로 한단 말이오? 한 가지도 놓칠 수 없소. 그 첩으로 변장한 여인도 대노한 음성으로 맞섰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건방진 것이오? 흑이인은 그녀의 말에 싸늘하게 응답했다. 손에 쥐고 있는 검을 믿고 하는 말이오. 이렇게 되자 쌍방은 모두 자기들이 찾고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해가 더욱더 깊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흑이인은 표은과 강옥랑을 모두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되찾겠다고 했고, 그 아낙네들은 그가 은을 가진 후에도 모용구매를 되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쌍방은 점점 화가 치밀었다. 한편 소어아는 자신의 계책에 도취되어 흐뭇함을 금치 못했고 그들이 빨리 싸움을 시작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첩으로 변장한 여인과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다시금 눈짓을 교환했다. 당신은 결코 은과 사람 중 단 한 가지도 가질 생각을 마시오. 그 원인은 우리는 전혀 은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사람은 당신이 만약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겠어. 흑이인은 독한 눈빛으로 아낙네들을 쏘아보았다. 벌써 말했지만 은과 사람 중 단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된다. 자, 우선 은을 가지고 오너라. 그는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살며시 손짓을 했다. 앞에 있던 두 명이 갑자기 일격을 뿜어냈다. 도광이 번쩍거리자 마차를 끌던 당나귀가 그들이 뿜어낸 일격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동시에 뒤에 있던 두 흑이인이 재빨리 수레에 놓여있는 관들 중 하나를 끌어당겨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화라락 하는 소리와 함께 관에서 많은 은이 쏟아져 나왔다. 비록 밤이었지만 그 많은 은은 눈이 부시게 반짝였다. 우두머리인 그 흑이인도 엄청나게 많은 은을 보자 기쁜 듯 껄껄 웃어댔다. 벌써 말했지만 나를 속이기엔 너희들이 아직 어리다. 은을 본 그는 살기가 더욱 짙어져 갔다. 그 은이 바로 표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흑이인은 다시 살며시 손짓을 했다. 흑의 대안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며 공격을 퍼부으려 했다. 바로 이때 돌연 또다시 쉭, 쉭, 쉭 하고 바람을 가르는 예리한 소리가 연거푸 들려오며 은을 담은 관 속에서 수십 가닥의 거무스름한 빛이 흑이인들을 향하여 솟구쳐 나왔다.
관 속에 은이 담겨 있으리라는 것도 예측하기가 힘든 일이었는데 그 속에 다른 장치가 있을 줄이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흙의 대안들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두머리인 흑이인은 보다 먼 곳에 서 있었고 임기응변 또한 매우 신속했기에 검광을 휘날리며 암기들을 모두 막아냈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부하가 모두 죽음을 당한 것을 보자 눈빛 속에 놀라움과 살기가 가득 찼다. 그는 대가릴성했다. 이 악독한 것들이 감히.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신같이 악독한 자를 상대할 때는 당연히 이런 악독한 방법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녀는 다른 아낙네들과 합세하여 흑이인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혔다. 그와 때를 같이 해서 흑이인의 뒤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관이 산산조각이 나더니 그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사나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이제 너는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흑이인은 홀로 중앙에 포위되었지만 두려운 기세는 조금도 없었다. 너희들이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미처 몰랐다. 아마 내가 너희들을 너무 무시한 모양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그 관에서 나타난 사람은 몸매가 곱고 얼굴이 면사로 가려진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의 얼굴엔 비록 면사가 가려져 있었지만 소어하는 첫눈에 그녀가 바로 소선녀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성질이 매우 급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까봐 관 속에 숨어있게 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막혔던 숨이 탁 트이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흑이인의 등을 향하여 일검을 뿜어내며 외쳤다. 잔소리 말고 어서 목숨을 바쳐라. 그 흑이인은 등에 눈이라도 달린 듯 돌아보지도 않은 채 뒤로 일검을 뿜어냈다. 그 충격으로 소선녀는 검이 손에서 벗어날 뻔했다. 소선녀는 손에 불에 댄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제야 비로소 흑이인이 자기의 평생 처음 만난 강적임을 알아차리고 놀라고도 화가 치밀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놈은 죽음을 앞두고도 감히 반항을 하겠단 말이냐? 흑이인은 뿜어낸 일검의 기세를 이용하여 재빨리 벽 쪽으로 물러섰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가 누군지 어디 사방을 바라보아라. 그의 이러한 말이 떨어지자 아낙네들은 즉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이때 사당 밖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흑이인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 손에는 모두 활이 쥐어져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아연실색함을 금치 못했다. 흑이인의 냉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금 이 사당 밖에는 140장의 철퇴공이 놓여 있고 또한 매 한 장의 궁마다 300석의 침이 들어있다. 내가 셋을 셀 동안 만약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희들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140장의 철퇴공이 한꺼번에 발사된다면 설사 무예계의 제일 가는 절정고수라도 막을 수가 없었다. 그 아낙네들도 당연히 자기 쪽에서 설사 한두 사람이 뚫고 나갈 수 있다 해도 나머지 사람들은 필히 당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태가 이쯤 되자 그녀들은 한자리에 모여 소곤대며 의논을 했다. 소선녀와 그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금방이라도 뚫고 나가려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그녀들의 손목을 굳게 잡는 바람에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이윽고 옆에서 그녀들이 의논하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흑이인이 유유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이때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잠깐. 은과 사람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소. 그럼 우선 사람을.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당 밖에서 돌연 한 차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몇 명의 흑이인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은과 사람을 모두 주겠다는 말을 들은 소어는 그들이 계속 협상에 나간다면 필시 자기의 계책을 망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둔 돌멩이들을 궁수들에게 퍼부었던 것이다.
그 바람에 엄밀하게 설치된 궁수들의 포진이 삽시간에 혼란을 일으키며 흩어져 버렸다. 사정이 급변하자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그 틈을 놓칠세라 급히 외쳤다. 삼매, 청매, 어서 돌격해 나가자꾸나. 외침소리와 함께 그녀는 한 자루의 단검으로 흑의인을 향하여 일격을 뿜어냈다. 그녀는 단검으로 한 줄기의 검광을 휘날리며 삽시간에 강벼락을 향해 10여 초의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는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뿜어낸 검법은 악독하고도 거센 것이었다. 무예계에서는 여자 고수도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모두 힘이 연약한 까닭에 암기와 경공으로 이름을 떨칠 뿐이지 검과 내력은 천생의 소질로 인하여 남자보다 비교적 뒤떨어졌다. 또 몇몇 검법으로 이름을 날린 여자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묘한 변화에 능숙하지. 이처럼 거친 힘과 악독한 초식을 동시에 지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첩으로 변장한 그 여인은 비단 검법이 악독할 뿐만 아니라 매 초마다 상대와 함께 죽을 결심을 각오하고 있는 듯했다. 곁에 서 있는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은 그저 검을 가슴팍에 비스듬히 비껴들고 있을 뿐이지 전혀 협공할 기세가 없었다. 여자와 남자가 격투할 때는 손해보는 쪽이 아무래도 여자였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설사 협공을 한다 해도 무예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첩으로 변장한 여자는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는 듯 협공을 전혀 바라는 눈치가 아니었고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자 역시 눈을 번뜩이고 서 있을 뿐 참견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패기가 가득한 여자들인가. 흑의인은 이 광경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여겨졌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움이 커갔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젊은 부인들로 변장한 시녀 같은 여인들도 암기를 퍼붓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들이 손을 번쩍 들기만 하면 밖에서는 즉시 몇 가닥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선녀는 벌써부터 밖으로 달려나가 이리저리 몸을 날리고 있었다. 100여 명의 흑의 대한 중 이미 40~50명이 땅바닥에 쓰러졌고 나머지 대한들은 자신을 방어하기에도 바빴다.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던 소어아는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강벼락에게 여러 번이나 당한 분노를 오늘에야 비로소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첩으로 변장한 그 여인의 검은 점점 신속해졌고 초식 또한 악독해졌다. 그녀는 매 초마다 흑의인의 급소를 노렸다. 이번에 그녀는 흑의인의 목구멍을 향하여 일검을 퍼부었다. 남이 보기엔 흑의인이 패배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흑의인은 실로 매우 영악한 성격의 소유자라 생각에 잠겨 있었던 까닭에 지금까지 자신을 방어할 뿐이었지. 정신을 쏟아 격투하지는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끝내자 갑자기 우렁찬 음성으로 껄껄 웃으며 평범한 일검을 뿜어냈다. 그러나 그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상대방이 뿜어낸 가벼운 일검이 천여 근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느꼈다. 그녀는 검이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웅혼한 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초식을 변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맞부딪혀 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검법은 비록 악독하고 강인했지만 내력은 여전히 그 흑의인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그와 힘의 대결은 하지 말아라. 그녀는 협공 따위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태가 너무나 긴박했기에 하는 수 없이 장검을 휘날리며 치열한 격전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불꽃이 사방으로 튕겼다.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과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동시에 흑의인과 일격을 맞부딪혔다. 하지만 그녀들은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쥐고 있던 장검을 손에서 놓칠 뻔했다. 이 혈전을 주시해온 소어아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 계집들이 자기들의 특기를 쓰지 않고 도리어 남과 힘의 대결을 하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한 모양이구나.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과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흑의인의 힘에 밀려
약 2장이나 물러서 거의 벽에 부딪힐 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범한 그녀들은 여전히 당황하지 않고 손에 한 줌의 암기를 쥐어들었다. 모용가 아가씨들의 경신술과 암기는 무예계에서 벌써부터 알려진 것이었고, 흑의인이 만약 승리하고 싶은 생각에서 계속 공격을 퍼부어 온다면 아마 성한 몸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흑의인은 자신의 일격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자 즉시 공격을 멈추더니 우렁찬 음성으로 말을 걸어왔다. 오늘 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대로 떠나겠소. 그는 서서히 뒤로 후퇴해갔다. 그가 취한 이 행동은 심지어 소어에게도 의외의 일이었다.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과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흑의인은 분명 이기고 있는데 어째서 오히려 간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첩으로 변장한 여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애를 쓰며 우리를 괴롭혔는데 왜 갑자기 간다는 것이오? 지금까지는 소저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그랬소. 만약 떠난다면 후일에 어디 가서 소저들을 찾는단 말이오. 첩으로 변장한 여인이 다그쳐 물었다. 지금은? 모용가의 소저들은 무예계의 이름을 떨쳐왔을 뿐만 아니라 가산도 있으니. 비록 오늘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어갈 수가 없을 망정 훗날 소저들의 덱을 찾아가서 얻으면 되지 않겠소? 첩으로 변장한 여인의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의 신분을 알았단 말이오? 모용가의 둘째 소저의 권법은 악독하고도 강인함이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오. 만약 내가 그래도 소저들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눈뜬 장님이오. 첩으로 변장한 여인은 그의 말을 듣자 갑자기 머리 위에서 한 주먹의 머리카락을 뽑아들며 얼굴을 가린 가면을 벗어 던졌다. 한 장의 백설같이 희고 고운 얼굴이 가면 뒤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살기가 등등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신분을 알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신분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훗날에 다시 당신을 찾을 길이 없지 않소? 그러니 우리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소. 이때 갑자기 한 가닥의 음성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는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선녀의 음성이었다. 그녀는 지금 사당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뒤를 돌아본 흑의인이 그녀를 보자 갑자기 미친 듯이 껄껄 웃었다. 만약 내가 여길 빠져나갈 자신이 없었으면 방금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오. 모용상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달아나나 두고 봅시다. 이 모용가의 둘째 소저는 과연 다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조금 전에 분명히 패배를 당하고도 조금도 흑의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검을 휘날리며 다가갔다. 그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그 본부인으로 변장한 여인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모용상은 자기를 막은 사람이 동생인 것을 보자 대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삼매, 너는 저자를 놓아줄 속셈이냐? 너는 구매를 찾고 싶지 않단 말이냐? 모용가의 삼매는 차분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저자는 이미 도관에 든 쥐와 같은데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아요? 모용산사는 매우 총명한 여인이었기에 모용가에서 재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모용상은 성질이 비록 급했지만 평상시엔 모용산산의 말을 매우 잘 귀 기울여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못마땅한 듯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무엇을 기다리란 말이냐? 제가 보기엔 이 일에 필시 곡절이 있을 것이에요. 곡절은 무슨 곡절이냐? 이자는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냈으니 당연히 우리가 누구란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어째서 지금에야 비로소 우리의 신분을 알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모용상은 멈칫하더니 여전히 발을 굴렀다. 그것이 뭐가 수상하단 말이냐? 그가 연극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증하겠나? 소선녀도 끼어들었다. 옳은 말이오. 우선 이놈을 잡아놓고 봅시다. 흑의인이 이때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가씨들께서 잠시 고정하시고 불초의 말을 조금 들어주십시오. 소저들과 나는 아마도 관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천장을 받친 기둥 위에서 향로 하나가 흰 포목을 펼치며 떨어졌다. 그 흰 포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별학, 너는 많은 악독한 일을 저질렀기에 이젠 변명할 여지가 없다. 주먹만 한 붓글씨로 쓰여 있는 그 글자는 비록 밤이었지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 이것들을 본 모용 집안의 소저들과 소선녀는 모두 깜짝 놀랐다. 모용상은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을 발했다. 당신이 강별학이오? 흑의인의 눈에 놀라움과 당황함이 나타났다. 그는 역시 자기가 남의 계교에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대가 누구인 줄도 모르게 말이다. 이 계략을 세운 놈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니 참으로 무서운 지혜를 가진 놈이로구나. 이토록 무서운 자가 암암리에 나를 노리고 있으니 설사 오늘은 내가 이곳을 빠져나간다 해도 앞으로 편히 살 생각을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등뼈가 오싹해 옴을 느꼈다. 그는 매우 영악한 사람이라 남이 한 가지 일을 생각해낼 때 그는 10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점이 도리어 그에게 화를 안겨주었다. 그것은 그가 생각에 잠겨있기 때문에 대답을 종종 잊기 때문이었다. 모용상은 그가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냉소를 터뜨렸다. 당당한 강남 대엽께서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흑의인이 응답을 하기도 전에 또다시 한 차례 와르르 하는 소리가 들려오며 향로 하나가 또다시 천장에 위치한 기둥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그 향로도 흰 포목에 매달려 있었다. 거기에도 주먹만 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강별학, 내가 숨긴 사람을 이미 찾아냈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그 흰 포목은 물론 소어아가 미리 장치했던 것이었다. 모용산산의 말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을 듣자 그대로 나가다간 자기의 걸작이 망쳐질까봐 재빨리 그 장치를 가동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시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진검 등 사람들이 강별학의 방에서 모용구매를 찾아내 이곳까지 데려오기만 하면 강별학은 설사 100개의 입이 달렸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 아울러 생각했다. 그의 계략은 정의 만무일실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그 일이 뒤틀리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56장 56. 의외의 사태. 포목이 떨어지자 심지어 모용산산마저 약간 품고 있던 의심을 버렸다. 소선녀와 모용상은 더욱 얼굴에 살기를 띠며 당장이라도 강별학을 죽일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흑의인은 여전히 자기가 강별학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죽은 듯이 잠잠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상대방 손에 들려있는 장검을 주시하고 있었다. 만약 예사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필시 큰 소리로 열띤 변명을 했겠지만 그는 결코 변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남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설사 자기가 변명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는 까닭에 해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자신 역시 치밀한 계획으로 많은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고 그들로 하여금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까닭에 자신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또한 그는 변명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좋을지 몰랐다. 지금 그들의 관계는 실로 복잡하고도 미묘했다. 이 세상에서 소어아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관계를 확실히 해명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 변명은 더욱 불가능했다. 그가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용상은 두 눈을 부릅뜨며 모용산산에게 눈길을 돌려 물었다. 삼매, 너는 지금도 할 말이 있느냐? 우선 저자를 반항 못하게 잡고 보아요. 소선녀는 그녀의 이런 말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손에 쥐고 있던 장검으로 일격을 뿜어냈다.
그녀의 검법은 신속하고 날카로운 반면 모용상의 검법은 악독하고 거셌다. 모용산산의 검법은 비록 소선녀보다 신속하지도 못했고 모용상보다 악독하지도 못했지만 눈만은 매우 날카로웠고 정신 또한 맑았기에 뿜어낸 매 일것마다 깨끗하여 상대방이 반드시 막아야만 했다. 이들 세 사람의 장검은 모두 만만치 않았다. 그녀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고 또한 같이 무공과 검법을 연마했던 까닭에 초식의 배합은 물 셀 틈 없었다. 이렇게 되자 흑이인의 무공이 비록 고강하고 뛰어났지만 과히 상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들의 공세를 몇 초 막던 그는 갑자기 검법을 격렬하게 변경했다. 그것은 그가 진격으로 후퇴하려는 작전이었다. 쉽게 말해서 그녀들로 하여금 공세를 조금 늦추게 하고 도망가려는 방법이었다. 그녀들은 모두 격투의 경력이 많아 그가 갑자기 검법을 변경하는 것을 보자 이미 그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자 그는 자승자박에 빠지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가 도망가려 하자 그녀들이 더욱 그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소선녀와 모용상은 점점 목숨을 걸고 그에게 덮쳐갔기 때문이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흑이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솟아나 흑두건을 적셨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천하에 이름을 떨친 모용가의 자매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모용 자매의 진실한 장점은 검법이 아니고 암기와 경공에 있었다. 다만 그녀들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갈까봐 방어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뿜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휙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모용산사는 이미 분하분류라는 일초로 흑이인의 얼굴을 향해 덮쳐갔다. 그러나 그는 검광이 그칠 줄 모르게 현란했기 때문에 허초인지 실초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녀의 이 초식은 적을 상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다만 상대방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소선녀와 모용상에게 좋은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주어 그를 붙잡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흑이인은 재빨리 이 초식을 피해냈으며 동시에 검을 위로 뻗쳐냈다. 과연 그는 역시 고강한 고수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소선녀와 모용상은 마치 그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검을 서로 엇갈리며 허공에 무지갯빛을 발하였다. 그녀들은 좌우로 나누어 검을 뿜어냈던 것이다. 그녀들이 사용한 이 초식들은 별로 신기하고 교묘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개의 검이 배합된 지금 실로 더없이 거센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리하여 그녀들은 흑이인의 사방을 완전히 봉쇄하였다. 그는 죽음을 앞둔 일보 직전의 하루살이 같았다. 그러나 흑이인은 모용산산의 일격을 막은 후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장검을 버렸다. 그리고는 번개를 잡을 듯한 속도로 몸을 솟구쳐 모용산산의 손목을 낚아챘다. 이 1초의 변화는 실로 위험천만한 것이었고 아울러 완전 무결에 가까운 교묘함도 곁들어 있었다. 그와 같은 사람 외에는 생각해낼 수 없는 초식이었다. 심지어 소어와마저 갈채를 터뜨릴 뻔하였다. 모용산사는 그가 검을 버리고 자신의 손목을 낚아챌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녀가 그 점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목이 그에게 잡혀 있었으며 그의 몸 또한 자신의 품 안으로 달려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흑이인은 곧 남은 한쪽 손으로 그녀의 목을 살며시 누르며 사나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이 계집애의 생명을 살리고 싶으냐? 이때 흑이인의 등은 완전히 소선녀와 모용상의 공격권 내로 들어와 있었다. 언제라도 그의 등에다 쥐고 있는 장검을 꽂을 수 있었다. 그렇건만 모용산산의 생명이 그의 소나기에 쥐어 있는 지금 그녀들은 그저 장검으로 흑이인을 겨누고 있을 뿐 감히 섣부른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그녀들이 검을 움직이기만 하면 모용산산은 즉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흑이인도 감히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했다. 모용상은 이때 안타까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빨리 내 동생을 놓아주어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 검이 심장에 박힐 것이다.
흑이인은 그녀의 이러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냉소만을 터뜨렸다. 너희들이 이 검을 거두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 계집을 죽이겠다. 당신이 먼저 놓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신을 놓아주겠소. 소선녀는 날카로운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흑이인은 소선녀의 이러한 말을 듣자 껄껄 웃으며 눈알을 부라렸다. 여인이 선이고 남자는 후하라는 것이 이 세상의 예의이고 도리이니 너희들이 먼저 검을 거두어라. 이번에는 모용상이 나섰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단 말이오? 나 역시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쌍방은 모두 경거망동하지 못했고 또한 섣불리 놓아주지도 못했기에 잠시 동안 서로 버티게 되었다. 소선녀와 모용상은 모두 다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나 모용산사는 추호의 다급함이나 초조함을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목소리조차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언니, 절대로 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자는 나에게 해로운 짓을 할 용기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흑이인은 여유만만했다. 참는 데는 나도 남보다 뛰어난 소질을 지니고 있으니 이대로 버티어간다 해도 나에게는 무방하오. 소선녀는 점점 크게 화가 돋았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작정이오? 당신들이 나를 놓아줄 때까지 버틸 작정이오. 이렇게 되자 소선녀는 너무나도 조급한 나머지 몸이 비틀리는 것 같았다. 소어하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바보 같은 계집.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 하냔 말이다. 때가 되면 도울 사람이 어련히 오지 않을까 봐. 바로 이때 먼 곳에서 새 인형이 나는 듯이 다가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단까지 당도했다. 그들은 바로 남궁류, 진검 그리고 고인옥이었다. 소어와 모용자매 그리고 소선녀는 모두 크게 기뻐했다. 반면 그 흑이인은 모용산산을 소나기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진검이 온 이상 더욱 모용산산을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저 자기가 모용산산을 잡고 있는 동안은 도망갈 궁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검은 자기 처가 남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보자 얼굴색이 크게 변했고 고인옥은 강호 경력이 가장 적었기에 이 광경을 보자 더욱이 멈칫하며 놀랐다. 소선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고인옥에게 말을 던졌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빨리 가서 도와주지 않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흑이인이 이 말을 듣자 재빨리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내가 이 여인을 없애버리겠다. 진검이 제일 당황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이요? 서로 좋게 타협을 하십시다. 이 일은 사실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이쯤 되어버렸으니 설사 내가 해명을 한다 해도 당신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요. 모든 말은 내가 이 사당을 나간 후에 하기로 합시다. 모용상은 진검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절대로 저자를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매우 교활한 자니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때 남궁류는 포목 위에 쓰인 글자를 발견하고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흑인을 향해 말했다. 각하께서는 정말 강대엽입니까? 흑인은 그저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선녀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대엽은 무슨 놈의 말라비틀어질 대엽이요? 이자가 바로 강벼락입니다. 모용산산이 초조한 음성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제 걱정 마시고 구매를 찾으셔요. 남궁류가 한숨을 쉬며 안타까운 듯 말을 했다. 우리들이 조금 전에 강대엽이 거처를 찾아봤지만 소호하는 이 말을 듣자 즉시 어딘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만약 강벼락의 거처에서 모용구매를 찾았다면 절대로 이토록 겸손하게 그를 대엽이라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모용산산도 매우 조급하게 알고 싶은 듯 다그쳐 물었다. 구매가 그곳에 없단 말이지요? 모용산산의 물음에 진검은 그녀에게 소리쳤다. 구매만 걱정하지 말고 우선 당신 자신의 남궁류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구매는 강대엽이 거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모두 어떤 자에게 놀림을 받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은 소어아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하마터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올 뻔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 된 것일까? 모용구매가 어째서 그곳에 없단 말인가? 혹시 이 녀석들이 집을 잘못 찾은 것이 아닐까? 그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다시 진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이 방금 화무결 화공자와 철심난 철소저도 만나봤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구매는 오래전에 실종된 것이지 절대로 강대엽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궁류가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화 공자께서 또한 이 일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우리에게 여간 조심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지요. 그리고 만약 철소저의 병세가 완전히 완쾌되기만 했다면 당장이라도 와보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용상은 맥이 풀린 듯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소선녀가 한마디 중얼거렸다. 설마 철심난도 강별학과 한편이 되어 우리를 속이지는 않겠지. 모용산산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벌써부터 이 일은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강대엽께서 정말 그 은이 탐났다면 구태여 자신이 이곳까지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설사 그 자신이 이곳에 왔다 해도 우리를 몰라볼 리가 만무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그는 구매를 숨기려면 다른 곳도 많은데 무엇하러 자신의 거처에 숨긴단 말입니까? 문제점들은 사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남궁류와 진검이 강별하게 거처에서 모용구매를 찾아냈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진검이 발을 굴렀다. 당신은 벌써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으면서도 왜 강대엽과 싸움을 벌였던 것이오? 그는 흑의인이 놓아줄 기세가 없는 것을 보고 당연히 자기 처를 탓할 수밖에 없었다. 모용상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가 강대엽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오해란 것을 알겠어요? 침묵만 지키던 흑의인은 그제야 껄껄 웃으며 말을 꺼냈다. 조금 전에 설사 불초가 해명한다 해도 소적께서 불초의 말을 믿어줄 수 있었단 말이오? 모용산사는 눈알을 굴리며 갑자기 흑의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귀하가 정말 강별학 강대엽입니까?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은 다시금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때 흑의인은 모용산산의 목을 누르고 있던 손을 천천히 걷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불초가 강별학이든 아니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흑두건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진검은 이때 모용산산의 옆까지 다가서서 작은 음성으로 살며시 물었다. 여보, 당신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소? 모용산산은 웃음 띤 얼굴로 남편의 손을 잡는 한편 두 눈은 유심히 흑의인을 지켜보았다. 저희들이 강대엽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은 강대엽님의 부하를 죽였으니 참으로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오직 강대엽님의 처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강대엽이란 세 글자를 매우 힘주어 불렀고 또한 연거푸 3번이나 그것을 강조해서 말했다. 그러나 흑의인은 여전히 부인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쌍방이 싸움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상당하는 자도 있고 사망하는 자도 있기 마련인데 어찌 부인을 탓하겠습니까? 오직 암암리에 우리에게 골탕을 먹인 자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갑자기 소어아가 숨어있는 곳으로 돌려졌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일제히 그의 시선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모용상이 먼저 큰 소리로 외쳤다. 옳은 말씀이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선녀도 원한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했다. 만약 그런 자가 나에게 잡힌다면 나는 먼저 그의 팔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에게 왜 이렇게 악독한 계책을 꾸몄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흑의인은 웬일인지 냉소만을 터뜨렸다. 소저에게 그런 수고를 끼쳐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불초 자신부터 그를 놓아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소어와의 은신처를 완전히 포위했다. 이렇게 많은 절정의 고수들이 한 사람을 포위했으니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갈 생각은 버려야 할 판이었다. 소어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끈거렸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잡히는 날엔 필시사지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야말로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는 이 경각에 100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 보았다. 그러나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었다. 이때 흑의인의 냉소가 들려왔다. 일이 이쯤 됐는데도 귀하께서는 나오지 않을 작정이요? 모용상이 질세라 한마디를 거들었다. 댁은 벌써부터 그놈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일찍 말하지 않았소? 흑의인이 그제야 해명을 했다. 그것은 이곳에서 날아온 암기가 불초의 부하를 상하는 것을 보자 부인들이 미리 설치한 매복인 줄 알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요. 소어하는 속으로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내 놈의 눈알은 정말 개 눈같이 밝구나. 그는 생각나는 대로 욕을 뱉어내기는 했지만 이번에 자신이 이곳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 같았다. 이때 흑의인의 차디찬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다. 친구께서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불초가 활을 쏘라고 명령하겠소. 모용상은 이때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흑의 대한의 손에서 화살을 뺏어들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모용 집안의 활솜씨를 맛보아라. 소어하는 전에 모용상의 침실을 구경했을 때 그녀가 이미 활에 대하여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죽든 살든 간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속셈이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인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호호! 이곳은 참으로 번잡하군요. 혹시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발생했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사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산발을 하고 바보같이 깔깔 웃으며 유령처럼 서 있는 여인은 모용구매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모용구매는 도대체 어디 갔었단 말이냐? 어째서 또 갑자기 이곳에 나타났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 소어와도 너무 뜻밖이라 어리둥절해하면서 그 영문을 몰랐다. 심지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였다. 모용자매는 모용구매를 보자 놀랍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일제히 입을 열었다. 구매, 너를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들은 재빨리 모용구매에게 달려가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언니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와 반가운 행동과는 달리 모용구매는 망연히 그녀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깔깔거리며 웃기만 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을 모르겠는데요? 모용상이 이 말을 듣자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구매, 너는 이 언니도 몰라보겠단 말이야?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모용산산도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다. 구매, 너는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되었단 말이냐? 모용구매는 그저 망연히 그녀를 바라볼 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고인옥은 드디어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구매, 나는 알겠느냐? 소선녀도 발을 굴렀다. 구매는 자기의 언니들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당신을 어떻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소선녀의 말을 듣고 고인옥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땅바닥에 떨어졌다. 진검과 남궁류의 얼굴에도 비통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이때 남궁류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구매는 아마 어떤 큰 자극을 받고 이렇게 된 모양이니 집으로 데려가서 안정시키고 한동안 요양시킨다면 차차 나을 것입니다. 모용상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누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구냔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소선녀도 울음이 복받쳤다.
구매는 죽은 소어아가 돌연 부활한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실 소어아는 죽지 않았고 일부러 구매를 놀려주려는 것이었는데 모용상은 큰 소리로 외쳤다. 소어아가 누구냐? 소어아는 성은 강씨고 나이는 비록 많지 않지만 머릿속은 온통 나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남을 골탕 먹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에요. 모용상은 소선녀의 말을 듣고 크게 대노했다. 지금 그놈이 어디 있느냐? 지금쯤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순간 모용상은 멈칫했다. 너는 방금 그가 죽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가 죽었다니 도대체 그는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처음에는 죽지 않았었지만 그 후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소선녀는 말을 잠시 중단하고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을 짓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놈은 귀신도 놀라는 실력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분명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곤 했으니 그의 시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감히 그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때 흑의인이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끼어들었다. 그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소선녀가 그의 말을 재빨리 받으며 쳐다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아시죠? 최근에 내가 그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모용상은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은 알고 있어? 내가 보기엔 그는 지금쯤 바로 그는 마치 숨어있는 사람이 바로 소어아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했다. 순간 소어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러나 흑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모용구매의 입에서 탄성이 바래졌다. 소어아, 소어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무언가 기억을 되찾는 기미가 보이자 모든 사람이 다시금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었다. 모용상이 다시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생각해낼 수 있느냐? 모용구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한참이나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 당신은 둘째 언니군요. 모용상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모용산산도 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구매. 하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긴 까닭에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모양이구나. 모용구매가 활짝 웃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셋째 언니. 제가 다시 언니를 뵐 수 있다니 이것이 꿈이에요? 아니면 생시예요? 그러나 이 한마디를 던진 그녀는 두 눈썹 밑에 애수가 서리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들 자매가 서로 웃고 울며 한데 뭉친 것을 남몰래 지켜보던 소어아도 눈시울이 붉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모용구매는 본시 그의 원수였고 또한 제정신을 되찾은 지금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뿐만 아니라 모용자매가 그를 찾아 복수할 것을 방비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웬일인지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뿌듯한 기쁨을 느꼈던 것이다. 그가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은 자신마저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이라고 보아야 했다. 이때 그 흑의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희비가 교차되는 현상 속으로 끼어들었다. 그 강소월한 작자가 모용자매의 동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무예계의 인물은 누구라도 그를 가만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지 않은 것은 바로 소어아를 상대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용가의 아가씨들이 기쁨 때문에 그 일을 잊을까봐 다시금 일깨우려는 속셈이었다. 과연 모용상이 눈물을 거두면서 원한이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만약 그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당장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녀석이 지금쯤 아마 바로 흑의인의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모용구매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사실 이번 일은 소어아만 탓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사람은 당연히 소어아였고
그 다음은 바로 소선녀였다. 그녀는 참다 못해 다급하게 물었다. 그놈을 탓하지 않고 누구를 탓한단 말이냐? 너는 그에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모용구매의 입가에 처량한 미소가 번져나왔다. 나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매우 놀라고 심지어 정신마저 조금 이상해졌지만 얼마 안 되어 점점 맑은 정신을 되찾았어요. 모용상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어왔다. 그렇게 일찍 정신을 되찾았으면 왜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냐? 그건 다른 사람이 해를 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놈이 누군데? 바로 강별학이에요. 그녀가 원한에 서린 듯 이렇게 내뱉자 소어와마저 어리둥절해졌다. 강별학이 왜 그녀에게 해를 가했을까? 만약 강별학이 그녀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녀가 맑은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벌써 도망가야 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곳에 남아있단 말이냐? 혹시 그가 죽고 싶어서 환장이라도 했단 말인가? 소어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모용구매는 다시금 말을 이었다. 그놈은 제가 맑은 정신을 되찾은 것을 보고 다시 미혼약으로 저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저의 정조를 빼앗으려 했어요. 오직 모용가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말해요. 그는 매일같이 저를 괴롭혀 왔는데 조금 전에야 비로소 저에게 도망갈 기회가 생겨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강별하기 억울함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친히 모용구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믿지 않을 리가 만무했다. 이리하여 모용상은 노여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흑의인을 향해 소리쳤다. 강별학, 내 이 흉악하고도 악당 같은 놈아. 우리가 하마터면 너의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구나. 남궁유도 웬만하면 큰 소리를 안 냈는데 이번에는 크게 노해 있었다. 원래 구매가 스스로 도망 나왔구나. 어쩐지 우리가 조금 전에 강별하게 거처를 뒤졌을 때 찾지 못했지. 다행히 하느님의 도움으로 구매를 이곳으로 보냈으니 이것은 정의 하늘의 뜻이다. 그의 이러한 외침 속에 그들은 흑의인을 완전히 포위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소어와는 정이 놀랍고도 기뻤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다. 일이 이렇게 확대될 줄이야. 모용구매가 그런 말을 할 줄이야. 소어아가 설사천하에서 제일가는 총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를 것이다. 이때 모용상이 큰 소리로 호통쳤다. 강별학, 내 놈은 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나 그 흑의인은 또다시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한 걸음 나섰다. 내가 언제 강별학이라고 했소? 그리고는 얼굴을 가린 흑두건을 벗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의 얼굴로 집중됐다. 그러나 덥수룩하게 수염이 자란 흑의인의 얼굴은 과연 강별학이 아니었다. 남궁유 등 사람들은 모두 강별학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별학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들은 얼이 빠진 듯 망연자실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모용상이 물었다. 모용산산도 의아심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어왔다. 만약 당신이 강별학이 아니라면 진짜 강별학은 어디에 있단 말이오? 강별학은 바로 이곳에 있소. 그 흑의인은 갑자기 소어아가 숨어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강별학, 내 놈이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외침소리와 함께 그는 번개같이 신속한 일격을 뿜어냈다.